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13년 차 간호사인 김주원 씨가 직접 겪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때는 2012년. 이제 막 3년 차 간호사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 사이 역할을 하는 준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없는 이제 환자는 돌아가신 후에도 간호사가 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신규 때는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언제부턴가 조금씩 귀찮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또 그렇죠. 그렇게 2년간 많은 환자를 좀 보내면서 저는 점점 죽음에 무뎌져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당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배가 후배의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태움입니다.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3년째 유독 저를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은미 선배였습니다. 넌 양치도 해? 죄송합니다. 뭐야, 왜 병원에서 울상을 치고 그래? 일하기 싫은가 보다. 잘 됐네. 나한테 일 안 가르쳐도 되겠네. 3년째, 이은미 선 종합병원, 그것도 준중환자실 간호사. 업무만으로도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참는 것 말고 답이 있나요?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근무 중이었어요.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환자 호출이 오는 거예요. 3번 베드? 여기 비어있을 텐데. 왜 울리지? 제가 착각했나 싶어서 얼른 뛰어갔더니 침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눌러줬나 보다.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은미 선배가 제 바로 뒤에 와 있는 거예요. 너 일 안 하고 뭐하니? 아니요, 선배. 방금 여기 베드에서 콜이 와서요. 자다가 거짓말까지 하네. 빈집 낸 거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억울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딨지? 누가 일부러 싹 빼간 것처럼 물품이 몽땅 사라진 거예요. 야, 장난친 거네, 장난친 거야. 그때 귀신같이 또 은미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드레싱 키트가 없는 거 10년 만에 처음 보네. 죄송합니다. 근데 좀 전에 드레싱 키트랑 거즈랑 글로버랑 다 있는 거 제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네가 확인한 거 어디 있는데? 어딨냐고. 네가 일 똑바로 안 해놓고 거짓 변명이야? 우연이라고 하기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억울한 상황마다 은미 선배가 절 지켜보고 있냐고요.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함정을 파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내가 꼭 현장을 잡아야겠다. 매일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맨날 당할 순 없지.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4번 베드? 여기 환자 없을 텐데. 4번 침대는 좀 전에 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가서 비어 있었거든요.
순간 조금 전 어디론가 사라지던 은미 선배가 생각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줘. 네, 다녀오세요. 이번엔 현장을 잡든지 해야지. 아, 나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선배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4번 베드로 갔습니다. 살며시 커튼을 걷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뒤에서 뭔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혹시 몰라서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어디에도 선배의 흔적은 없었죠. 다시 병동으로 이제 들어가려는데 어디선가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배 아니야? 은미 선배. 설마 은미 선배인가? 천천히 돌아봤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와서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꿈에서 준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병동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 이송용 침대가 막 달리는 소리, 심전도 소리까지 온갖 다급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병동을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남은 마지막 환자를 확인하려고 이불을 확 걷었는데 복도 끝에서 봤던 물방울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마치 오래전부터 절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씩 제 얼굴 가까이로 오고 있었죠. 너무 무서워서 자리에 주저앉은 순간 꿈에서 깼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몸까지 망가졌고 병원에서도 제 상태가 조금 심각해 보였는지 응급휴가를 사흘이나 주더라고요. 저는 곧장 엄마가 있는 본가로 갔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에 도착하자마자 잠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도는 거예요.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제 눈앞에 준중환자실 천장이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얼른 일어나려는데 수많은 손이 올라오더니 제 양팔과 양다리를 막 잡아서 누르기 막 시작했어요.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누군가가 일어나는데 긴 머리, 창백한 얼굴. 절 따라다니던 그 여자였습니다. 또 왔네. 여자는 온몸에 병동에서 쓰는 물품들을 치렁치렁 막 달고 있었어요. 어우, 괴기스럽다. 제발 누가 좀 구해주길 기도했죠. 그때 여자가 답답했는지 저를 향해 뭔가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은 새빨간 피로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던지는 게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콧줄, 배액관, 피주머니. 저희 환자들이 임종 때까지 달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맞아. 아. 그제야 여자가 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똑같이 다녀. 그때 깨달았어요.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구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일도 선배들도 모든 것에 지쳐 기계처럼 일을 했거든요. 매일 환자를 만나면서도 환자가 빨리 나아서 퇴원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얼른 사고 없이 퇴근하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제가 무심하게 보냈을 수많은 환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자는 어느새 제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와서 한 뼘, 두 뼘, 천천히 제 몸 위로 긴 손톱에 특기라고는 없는 여자의 창백한 손이 조금씩 제 얼굴 가까이로 오고 있었죠. 여자의 양손이 제 목을 향해 오는 그때 삐쩍 마른 나무 토막 같은 팔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오, 뭐야, 구세주네. 도와주는 것도 도와준다. 앙상한 손은 꽉 여자의 팔목을 세게 쥐기 시작했고 절 죽일 듯이 다가오던 여자는 기적처럼 멈춰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앙상한 손이 여자의 팔목을 놓는 순간 눈앞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꿈을 계속 꿨고 늘 앙상한 손이 나타나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는 결국 퇴마를 잘해준다는 스님을 모셔왔어요.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탄식부터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다 데리고 왔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제게 수많은 영가가 뒤엉켜 붙어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사라지는 기괴한 일들도 다 이 영가들 때문이었대요. 그러다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 하셨어요. 모조리 다 독한 잡기들인데 영감 딱 하나. 그건 잡기가 아니네. 성생한테 딱 붙어서 다른 영가들이 해치지 못하게 딱 막고 있어. 아, 우리 지켜주고 있는 거야. 스님은 제게 절 지켜주고 있다는 영가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안경을 쓰고 얘는 뻘쩍 나오고 팔다리는 비쩍 말랐어. 스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지? 3년 전 신규 간호사 시절이었습니다. 실력은 부족했지만 늘 웃으면서 환자들에게 인사라도 먼저 드리고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애쓸 때였죠. 안녕하세요. 환자분. 병동에는 40대 초반쯤 되는 간암 말기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아요. 다행이에요. 환자들한테 실실 입고대지 말라 그랬지. 그냥 숨소리도 내지 마. 여기 그대로 나가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이 환자분이 웅리 선배가 절 괴롭히는 걸 보신 거예요. 저기 간호사 선생님, 저 담요 좀 바꿔줘요. 가봐.
환자분은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 싶으면 이것 좀 봐달라, 저것 좀 봐달라 하면서 일부러 저를 찾으셨어요. 선배들을 피하게 해주시려고요. 선생님이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간식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지. 나 같은 반에도 주사를 잘 놓아야 훌륭한 간호사가 된다고. 매일 10번씩 내 발에 연습해요. 항암제를 많이 맞은 분들은 혈관이 말라서 주사 놓기가 특히 어렵거든요. 그래, 맞아. 본인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훗날 좋은 간호사가 되라고 저를 위해서 본인 팔을 내주셨던 분이었어요. 아우, 너무 감사하다.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힘드셨지만 저에겐 항상 웃어주셨습니다. 힘든 신규 생활을 씩씩하게 버티게 해준 유일한 분이셨죠.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길 매일 기도했지만 결국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보내드릴 때마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분이 계시던 침대를 정리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는데 그때도 선배에게 혼이 났거든요. 야, 시끄러워 죽겠네. 네가 그러고도 간호사야? 자질도 없어. 그날 이후 전 어떤 환자가 죽더라도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게 됐습니다. 스님의 도움으로 퇴마를 진행했고 더 이상 어떤 환자 귀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절 지켜주셨던 환자분은 따로 천도제를 지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조금 울컥한데 그냥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뭐라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또 눈물이 자꾸 나서. 그분은 너무 병원 생활하면서 고마웠던 거죠, 이분한테. 그러고 나서는 약간 내가 이 길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 계속 가야겠다. 이런 약간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명감이 좀 들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행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8년차 간호사인 동혁 씨가 2018년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힘들죠, 가끔. 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동혁 씨는 친하게 지내는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할매, 몸 좀 괜찮죠? 괜찮다. 예. 별일 없지?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정이 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일명 홍삼 할매. 홍삼 할매? 만성 호흡곤란과 천식을 앓고 계셔서 거동할 때마다 이렇게 숨소리가 크게 나셨습니다. 아유, 할매. 천천히 조심히 좀 다니죠. 다칩니다.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우리 남자쌤은 말이다. 저기 우리 집에 잘생긴 우리 손자 꼭 닮았대. 아이고 보자. 할머니는 동혁 씨를 만날 때마다 홍삼 사탕을 이렇게 한 주먹씩 챙겨주곤 하셨어요. 그래서 홍삼 할매라고 불렸던 거죠. 동혁 씨는 할머니의 따뜻함이 참 감사했는데 이게 솔직히
이 홍삼 맛은 정말 입에 너무 안 맞아서 어른 입맛. 예. 그래서 사실 마음만 감사히 받고 사탕은 이제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두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 먹으라고 이제 뭐 냉장고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동혁 씨와 할머니가 친하게 지낸 지 3년 가량이 됐을 때였습니다. 꽤 됐네. 병원에 오래 계셨구나. 어느 순간부터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시던 할머니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걱정되죠,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가 병원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할매, 접니다 저 남자쌤. 못 알아봅니까? 집에 오셨나 보다.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는 동안 치매에 걸리실 수 있지 뭐 충분히 뭐 나이다. 동혁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챙겨드리고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혁 씨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나이트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새벽 1시에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아이고 가라. 할머니 병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급히 달려갔더니 여기를 왜 저러 올라가노? 여기를 왜 저러 올라가노? 할매, 이 병원이고 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뭐야? 진정 좀 해보시오. 할매, 할머니를 눕히려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3명이 붙었는데도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은 어깨, 한 명은 다리, 한 명은 팔 이렇게 나눠 잡고 겨우겨우 안정제를 놔드렸죠. 주석이 무섭다. 저 주석이 치워라. 할매, 내 무섭다. 걔한테 그냥 안정제다. 걱정 마라. 치워라 주석이. 걔한테.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다가 잠에 드셨습니다. 동혁 씨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 상태부터 체크하러 갔죠. 할매, 걔 아십니까? 어제 기억납니까? 아이고 남자쌤아, 내 미안타.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완전 정정한 모습으로 동혁 씨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따지니까. 그리고 어제 일까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제는 사람이 아닌 게 보여가. 아이고 참. 그리고는 전처럼 손에 홍삼 사탕을 한 주먹을 쥐어주셨습니다. 동혁 씨는 할머니의 예전 모습이 반가워 사탕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아닌가, 귀신이라도 봤다는 기가 약간 찝찝했죠. 그렇지.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는 치매 환자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동혁 씨도 점차 이 일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하셨는데 병실 순회를 할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아, 내 배가 너무 아프다. 자고 일어난 게 배가 자꾸 아프네. 할아버지, 좀만 기다리죠. 내 빨리 선생님 데리고 올게. 혹시 몰라서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복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병실 순회를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쌤! 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 좀만 참아요. 이씨, 와 이러노.
방금 전까지도 작동했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위층에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안 돼, 급한데. 근데 그때 할아버지 정신 차리소. 계단으로 옮길 새도 없이 막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죠.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이라 이제 결국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꿈쩍도 안 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이는 겁니다. 위치고 움직여. 그 순간 동혁 씨는 찝찝한 느낌과 함께 홍삼 할매가 생각났어요. 왜? 언제였는지 그 문 너머 바로 맞은편 병실을 가리키며 하셨던 말. 너는 저기 507호는 절대 안 들어갈 기다.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던 병실도 507호였거든요. 공교롭게. 그리고 며칠 후에 동혁 씨는 마침내 이 507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뭐야? 그날도 나이트 근무를 하던 날이었어요.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잔 동혁 씨는 쪽잠을 잘 빈 병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딱 507호 한 곳만 비어있는 거예요. 공교롭게. 홍삼 할매가 했던 말도 떠올랐지만 아니 너무 피곤하니까 안 돼. 그냥 얼른 자고 나오자 맘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르륵 잠에 들었죠. 근데 그렇게 한참을 자다 어느 순간 눈을 딱 떴는데 캄캄한 병원 복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둠 속에서 점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동혁 씨를 지나쳐 다 똑같은 문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며칠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무슨 상황인지 멍하니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손을 슬며시 잡는 겁니다. 환자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대로 끌려가 문에 거의 다다랐을 쯤에 익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나도 데려가려고 하더만. 하지만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더 웃으면서 동혁 씨의 손을 꽉 움켜쥐었죠. 정신 차리라. 내가 준 홍삼 사탕 있지? 그거 입에 물으라. 맞다. 동혁 씨는 사탕을 그대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와그작 깨문 순간
눈앞이 휜 빛으로 가득 차더니 침대에 누워있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깼구나, 꿈에서. 근데 온몸이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아팠는데. 급하게 눈을 떠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방금 전 봤던 그 피눈물 흘리는 여자가 길고 두꺼운 바늘이 꽂힌 큰 주사기를 배 위에 사정없이 막 내려꽂고 있었어요. 아프지? 아프지? 너도 어디 한번 배 아파서 죽어봐! 동혁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쌤! 동혁쌤! 함께 일하는 간호사 쌤이 동혁 씨를 깨우고 있었어요. 너무 안 나오길래 땀은 왜 이렇게 흘려? 쌤, 그 할매, 홍삼 할매 기억하지? 그 할매가 꿈에 나왔는데. 아 맞다. 쌤이랑 그 할머니랑 친해서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 갑자기 상태 안 좋아져서 며칠 전에 실려 오셨대.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아까 돌아가셨대. 아이고. 동혁 씨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07호에서 깼을 때 입안에 맴돌던 홍삼 사탕 맛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할머니가 주신 홍삼 사탕을 락커에 잘 챙겨두고 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물론 507호는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네, 저도 사실 이제 공대생이라서 진짜 이런 건 안 믿거든요. 귀신이라든지 뭐 사람 외에 다른 생명체 뭐 이런 거 전혀 안 믿는데 그때 그 일 딱 겪고 나서 이게 뭔가 있구나. 다른 무언가가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날따라 모든 게 다 그렇게 엉망이어가지고 내가 살목지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런 게 지명인가 봐. 때는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야근을 마친 지희 씨가 직접 차를 몰아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산과 산 사이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어둑한 시골 도로였는데 그날따라 길에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차 정면, 옆면 할 것 없이 보이는 건 오로지 희뿌연 안개뿐이었대요. 지희 씨는 내비게이션에 기대서 느릿느릿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뭔가 길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분명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좁다란 흙길로 길이 바뀐 겁니다. 잘못 들었나 보다. 분명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맞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했죠. 그러던 그때였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내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는 안내, 핸들을 왼쪽으로 확 돌렸는데 뭐가 보였나? 차 바로 앞에 누가 있어? 새까만 물이 찰랑거린다. 우와! 큰일 날 뻔했다. 끊어진 길의 바로 앞은 수심을 알 수 없는 깊고 까만 저수지였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류가 있어. 사방엔 불빛 하나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에
덜컥 겁이 차오른 지혜 씨는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후진길로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자꾸 내비게이션이 저수지 쪽으로 직진을 하라고 하네요. 애써 무시하고 아니야, 후진해서 나가야지. 후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기분이 오싹해진 지혜 씨는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어요. 잘했어. 어느덧 저수 쪽을 벗어나서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지희 씨. 그 순간 지희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주변을 둘러봤죠. 그랬더니 익숙한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제야 지희 씨는 살았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어요. 다시 운전대를 잡은 지희 씨는 무서웠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엄마. 아유, 뭐야? 아니, 내비 따라갔는데 무슨 바로 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니까 엄마가 전부터 그쪽 길로 다니지 말랬잖아. 엄마, 나 무서우니까 우리 다른 얘기하자. 그 엄마 모임은 잘 갔다 왔어? 응, 잘 갔다 왔지. 오늘 덕종이 엄마가 한턱 쐈다? 덕종이가 첫 월급 탔다고 용돈을 줬대나 뭘 해나 아주 얼마나 신나 하던지. 순간 지희 씨는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어요. 왜? 엄마, 무슨 소리야? 덕종이 엄마라니. 덕종이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이거 사연 뭐야?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엄마가 아니야? 엄마! 핸드폰 화면 속 통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지고 있었죠. 뭐야? 뭐야, 엄마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이상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깜짝 놀란 지희 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엄마! 전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무슨 일 있어? 왜 내비대로 안 갔어? 귀신이 우와! 웬 낯선 여자의 섬뜩한 목소리에 지희 씨는 통화 종료 버튼을 마구마구 눌렀어요. 눈물 나나 지금. 왜 내비대로 가지 않았냐니. 내비대로 갔다간 저수지에 빠져 죽으라는 건데. 그런데 엄마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것. 지희 씨는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수신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상단에 서비스 불가 표시가 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데 없는데. 근데 어떻게 전화가 와? 지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선 던져버렸어요. 다행히도 더 이상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희 씨는 겨우 집에 도착할 수 다행이다, 있었어요. 다행이다. 그 핸드폰을
어리 빠진 지희 씨 모습에 놀라 자초지종을 물은 엄마.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자기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건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진짜 뭐에 홀렸었나 보다. 절대 그 산길로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지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22일 화요일, 그 산길을 피해서 21번 국도를 지나 퇴근을 하던 지희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 피해서 갔는데? 지희 씨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의 중환자실.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엄마가 퉁퉁 부은 눈으로 지희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말이 지희 씨가 이틀째 혼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건 분명 2월 22일이었는데 오늘의 날짜는 뭐야? 이상하네? 왜 시간이 거꾸로 갔지? 의아해하는 지희 씨에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지희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22일이 아니라 2월 15일. 그러니까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날. 흙길을 빠져나와서 아스팔트 도로에 접어든 그때 왜 내비대로 안 갔어? 역주행해오던 차와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차도 안 내리기 시작해 받아. 다행히 머리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는 것 말고는 크게 부러지거나 다친 곳은 없었고 큰 사고에 임한하면 천운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희 씨와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럼 22일은 뭐야? 며칠 뒤에 지희 씨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어요. 약기운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 지희 씨. 갑자기 팔 위로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 슬쩍 눈을 떴어요. 간호사더라고요. 좀 이상한 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간호사가 서 있는 쪽을 내려다봤어요. 살점이 썩어 들어가 거무 튀튀한 색을 띤 맨발의 다리. 내가 왜 죽었는지 말해줄까? 그 목소리는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그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던 그 여자. 우와! 바로 그 여자 목소리였어요. 너무 강력하다.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괜찮아? 그 옆엔 엄마가 또 퉁퉁 부은 눈으로 지희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뭐야 이거?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희 씨가 눈을 뜬 곳은 다시 중환자실. 의아한 마음에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데 그러고 보니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게 며칠 전에 겪었던 일과 똑같았어요. 눈앞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데 지희 씨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뒤로 그 피팔선 두 눈의 여자가 지희 씨를 향해 씩 웃고 있는 겁니다. 지희 씨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된 지희 씨는 곧장 엄마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당이 지희 씨를 보자마자 둘이 들어오네 이러는 거예요. 저수지에 빠질 뻔한 일이며 교통사고며 그간의 사정을 모두 설명하자 무당이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수지네, 저수지. 거기서 여자가 붙었어. 지금 자기 머리카락 끝에 그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무슨 말이야? 결국 지희 씨는 물에 빠질 뻔한 그 저수지를 다시 찾았어요. 그곳에서 여자를 떼어내고 달래는 굿을 하고 나서야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지희 씨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희 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안개 낀 흙길, 저수지, 이상한 전화와 교통사고.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었던 걸까요? 경기도 평택에 살고 계신 새 아이의 어머니 이수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1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은 뒤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상세불명 심정지. 이게?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수정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원인이 없다고 했어요. 상세불명의 심정지였어요. 중환자실에 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심정지가 돼서 10분 이상 심정지가 된 상태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오, 10분 이상? 거의 이제 뭐 사망한 상태인데 거의 코마.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서 아이고. 저도 제 스스로 그냥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해. 그럼 남편이 여러 가지 있었구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또 심장이 멈춘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가 수정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안 졸려? 이 정도 끄떡 없지. 아직 남았으니까 좀 자. 우리 애기도 피곤하겠다. 알았어. 저희 시부모님은 강원도 속초에 살고 계셨는데요. 아버님 암 수술 경과를 봐야 해서 늦은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속초로 향하게 됐습니다. 어두컴컴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그때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어? 우회전이라고? 이 길 맞아? 이 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씩 시댁을 오갔지만 한 번도 이 길로 간 적은 없었어요. 가던 길이 있는데. 막히나? 저는 그냥 고속도로로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자면서 핸들을 꺾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자 가파른 산길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밟은 거예요. 앞에 뭐 나왔나 보다. 방금 뭐가 앞에 지나갔는데? 앞에? 고라니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잠깐만. 여보 뭐해 빨리 와. 알았어. 그런데요, 다시 출발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뭐야? 여보. 여보. 아니 글쎄, 남편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했나? 이러다가 진짜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운전을 해서 속초 아버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또 졸아? 나도 힘든데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여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원한 물이라도 사러 가려는 그때 누가 하는 얘기야? 갑자기 귓가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너무 놀라서 두리번거렸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가려고 돌아섰는데 귀신이 그 말을 듣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졸고 있는 남편 뒤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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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남편의 머리를 계속 치고 있었어요. 꼭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어머. 저 사람 뭐야? 사람 맞아? 나 얘랑 갈래. 보호자님. 네. 간호사가 보호자를 불렀고 남편은 아버님이 계신 진료실로 향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남편의 뒤에 착 달라붙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남편이 다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더 불안해. 저는 제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끔찍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외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평택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비몽사몽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운전을 했어요. 또 졸아? 진짜. 깜깜한 산길을 굽이굽이 가다 보니까 속초에 갈 때 사고가 날 뻔했던 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커브를 도는데 저게 뭐지? 갓길에
짐가방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냥 열지 마, 열지 마. 근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 찰나였는데 너무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기괴하게 다리를 절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여보, 일어나봐. 여보! 남편을 아무리 불러도 깨질 않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봐! 다시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그 여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것도 불안하네. 불안하다. 안 보이면 불안해. 아, 뭐지? 간 건가? 휘범벅인 얼굴을 하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야? 다시 보니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 분명 여자가 있었는데. 나 이제 진짜 보이는 건가? 그래, 예전부터 뭐가 있나 보다. 그래. 저희 외할머니가 큰 만신 분이세요. 아, 그래. 외할머니, 형제, 자매 포함 저희 외삼촌까지 전부 다 무속인이셨어요. 여기 모자이크 처리했는데도 포스가 있으셔. 속초에 다녀온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형체가 제대로 보이는 귀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떡해. 국발이 떨어진 것 같아. 그니까, 어떡하냐. 그런데 여보, 나 축구하러 갔다 올게.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갑자기 쌩쌩해져서는 회사 동료들이랑 축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운동만 하고 빨리 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불안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수 씨, 큰일 났어요. 정훈이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아이고. 너 괜찮아? 그런데 그때 이 새끼들! 아이씨! 내 건데! 어딨어? 쉬었나 봐. 그때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만해! 너 누구야? 신기하게도 남편이 주저앉더라고요. 그런데 야, 200줄! 자, 시끄러! 야, 다시! 300줄 차! 시끄러! 계속해서 고함을 치던 남편의 심장은 갑자기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곧 다시 뛰고 또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 이게 좀 오늘 밤 이거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돼. 남편이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애들은 넋을 놓고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일반 병실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남편. 우리 남편은? 여보. 여보! 여보! 헐레벌떡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 다 귀신이구나. 다 귀신인가 봐. 저는 본능적으로 중환자실 앞으로 뛰어가서 두 팔을 벌려서 막아섰습니다. 야, 다시! 300줄 차! 시끄러! 너네 뭐야? 내 남편 건드리지 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제밥도 못 처먹게 입을 다 틀어막아 버릴 거야! 세게 나왔네. 하지만 귀신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강하게 밀어댔죠. 힘에 밀리던 그때 네 남편 안 죽는다. 어디선가 들려온 말과 함께 저를 밀어붙이던 힘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 외할머니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시루떡이 엄청 잘 됐어. 시루떡 위에서 동자들이 뛰어놀아. 할머니는 굿이 잘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분이 나오셨어요. 저 김정우님이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심박수 유지 중이세요. 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어나면 7살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진정하고 난 뒤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속초 갈 때 길 잘못 든 적 있지? 그놈들 산속에서 뛰어나와서 차에 탄 거야. 그 산길 도로에서 남편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던 그 순간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갈 때.
할머니 말씀으로는 남자 귀신이 차에 타서는 남편 뒤에 딱 달라붙어서 머리를 계속 툭툭 치면서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를 칠 때마다 남편이 꾸벅꾸벅 졸았던 거죠. 우와. 남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운명이고 이미 그 명줄이 다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줄을 기대어서 사는 게 이제 제 명줄을 같이 기대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생연분이네. 아니 근데 이것도 무슨 얘기야? 사고로 급사한 귀신들이 명이 다했는데도 계속 살아있는 남편한테 심술이 나서 들러붙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놓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언제까지 제 명줄에 기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